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주말에 비 오거나 눈 오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게 기분이 좋은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딴 사람도 좀 못 나가게 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주말에 비 오면 좋습니다. 뭐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비나 눈이 온다고 하는데, 만일 눈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쪼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비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은 지금 심상치 않은 경제에 얼만큼 잘 대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되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디서도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대신에 열심히 오늘도 정치권은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오늘도 그 싸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두 분 나와 계신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시죠. 이종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진짜 있잖아요. 정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싸우는 걸 즐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싸웠다가 또 확 저쪽이랑 싸웠다가 또 오늘 갑자기 악수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는데 팔짱을 끼면서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지럽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 단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친윤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장동혁 전 대표도 김문수 전 대표를 또 돕기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전제했을 때,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이 갑자기 한동훈 손을 들어주는 거는 이것도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준이라든가 뭐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지금 어지러워진 상태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어지러워요 요새. 저는 그 주범은 역시 장동혁 대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제 극적인 행보, 뭐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극적인 행보. 극적인 행보를 했으면은 뭐 극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극적인 행보라고 하는 것은 원조친 한계에서 예. 갑자기 친윤계로 돌변을 하더니 이제는 친윤계 모두 날 따라와. 내가 앞장서겠어.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왔잖아요. 극적인 변신이죠. 제가 보기엔 너무 어지러워요. 이게 상황 자체가. 이제 뭐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말실수에다가 뭐 하여튼 이래서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고 또 오히려 원조 친윤계 쪽에서 장동혁 대표를 또 뭐 약간 좀 비판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떼무리를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그 목자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스스로가 뭐 모르겠어요. 거의 과욕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가닥을 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원래 장동혁 대표가 되게 조용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제가 총선 백스 TF 저거 할 때 이분이 팀원이셨거든요. 근데 그땐 진짜 기억이 안 나. 전 회의 매번 갔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인생을 참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아까 그 주말에 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징해지는 그런 기분 이런 걸 느끼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서 야 그래도 보수가 살아있구나. 사실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자를 보면 거물 흙 밑에 이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한 집안 아래 여러 세력이 존재하는 게 정당이다. 그리고 이 여러 세력이 존재할 때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는데 그나마 김문수 전 장관이 나서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누구 한 명이 독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이렇게 독주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독주하면 독주가 아니죠. 양주죠. 그렇죠. 예. 양주입니까? 아무튼 이제 원팀 일변도로 가면 이게 이 역동성이나 다양성이 사라지거든요. 예.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여러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판이 시끄럽잖아요. 맨날 싸우고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담임 선생님과 싸우고 또 싸웠어요? 예, 담임 선생님과 문제하셨구만. 싸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복종을 싸우고. 해야지 싸우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손용공 때는 이제 이 고참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성남시장하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싸웠대요. 평생을 싸웠기 때문에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대통령이 좀 큰 틀에서 아버지다운 품을 이렇게 딱 갖고 이 정당들을 포용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싸움이 한결 줄어들죠. 모든 것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요, 뭐 두 분 다 국회에 오래 계시고, 근데 이종훈 박사님한테 제가 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는 게, 자, 우리가 지난번 대선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정당에서 제대로 뽑힌 대선 후보인데 말이에요. 갑자기 친윤들이 한덕수 전 총리랑 단일화하자.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보면 저 친구도 참 나랑 비슷한 처지 아닌가? 이 동병상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 맞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사실 최근에 조금 뭐 김문수 전 장관이 약간 잊혀진 존재 비슷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는 뭐 본인의 존재감을 이 기회에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찬스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센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그래 뭐 나도 지난번에 좀 그렇게 당했지 친윤계들한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좀 더 대국적으로 조금 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자면 엄긍정 소장이세요. 네. 한동훈을 내보내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지지층에 특히 보수 재건에 굉장히 이건 나쁜 거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인이 조금 방패막이 역할로 좀 나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큰형님은 맞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존재감 뭐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현 국면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존재이자 역할, 그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계기를 이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갑재 기자님께서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힘을 합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네. 조갑재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가 조금 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수 원로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갑재 대표, 윤여준, 김종인, 정규재. 예. 이렇게 이제 그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한 게 바로 이 보수 원로 4명을 이 캠프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캠프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전부 다 이재명 쪽에 줄을 섰거든요. 근데 사실 이 4사람은요 보수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탄핵 뒤에 선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짐이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짐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기게 되면 뭔가 챙겨줘야 되니까 이 보수 4명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그거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입으로 불리는 원로 4명을 섭외를 해서 포용을 해서 극우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수 4명이 최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를 잘하고 있더라. 이것도 이제 그 조갑재 대표가 한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조갑재다. 저도 이제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쓴 책이나 연구물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조갑재 대표는 생각보다 되게 유연한 보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일각에서는 뭐 극우 보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굉장히 유연하고 이 보수의 어떤 그 정통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애국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또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궁합이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수 쪽으로 회군하기 위한 명분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한동훈이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옹호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처음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게 장동혁 대표를 꺾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이 장동혁 대표나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원팀을 만들어서 연합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저기 장동혁을 죽여라. 무슨 장동혁을 꺾어라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합쳤을 때 지금보다 세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내 조직 기반이 뭐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친한계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런데 대중적인 지지 기반은 사실은 당내 조직 기반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중적 지지 기반 보수 내에서도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원래 그 약간 좀 정광훈 목사하고도 친하고 같이 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극우 성향으로부터 출발한 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 자기 핵심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하고 세력 기반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이른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핵심 보수층이라고 생각되는 분 내에서 약간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약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주력군이 만약에 그쪽으로 이동해버린다. 그러면 장 대표로서는 뭐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것이 완전히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해찬이나 또 누굽니까 김민수인가요? 김민수. 네, 김민수 최고 같은 그런 이제 강경 인사들을 주변으로 끌어들인 것도 그런 약간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민의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은 70대 이상이거든요. 왜 그 가끔 여론조사 나오면 왜 차기 주자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70대 이상에서 상당히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도 사실 국민의힘의 준 지지 기반인데 여기서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70대 이상이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 대략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영입을 했다고 그래서 지지 기반이 60대로 넓혀지거나 내지는 2030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의 그 위기를 좀 극복을 하려면 그런 어떤 연령에 따른 그 어떤 지지도 구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뭐 강성 입장을 유지를 하게 되면 60대나 2030 지지 유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위기라고 보는데 그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서로 화합해서 예. 국민의힘 승리의 길로 나가지 않을까. 엄긍정 소장님. 예. 아유, 긍정적. 근데 저도 그렇게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고 싶은데, 아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소가 들이받으면 돌로 쳐 죽이고 말이에요. 주인도 돌로 쳐 죽인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뭐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 뭐 이러면은 기독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독교는 원래 관용과 사랑, 포용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아이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는데 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그분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전 최고위원 2년 당원권 정지 이거 사실 김종혁.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김종혁.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조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는 정치권에서 너무 자기 식구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너무 이렇게 감싸준다. 뭐 당원권 징계 뭐 이래놓고도 나중에 가면 또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너무 이거는 세. 작심하고 그냥 정치 활동을 완전히 중지시키는 이제 그런 사실상의 조치를 이제 취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중징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 예,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끄럽게 울면 아예 제명시킨다는 그냥 거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제명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일단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서 뭐 이건 당연히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이나 다른 이제 비윤계들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위기감으로 닥치니까 지금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자꾸 그 본인의 지지 기반을 지금 협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뿐만 아니고 심지어 본인의 정책 기반조차도 아주 극우 내지 극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일종의 노무현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지식만 모아놓으면 그다음에 이거 확장하는 건 뭐 좀 더 손쉬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노무현 모델도 옛날 모델이다. 그걸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막 돌 얘기 나오고 막 이러고 나서 2년 딱 때렸는데 당원권 정지. 밖에 있는 저 50명보다 내부의 저 한 명이 더 무섭더라. 전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이 같은 당내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할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네, 아니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벌써 2년 가까이 된 얘기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뭐 대략 밝혀진 것만 하면은 이제 그 동명이인인지 한동훈 대표 본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여러 개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가족 명의 그 부인하고 딸 명의로도 올라온 것들이 이제 그 일부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원 게시판을 왜 이제서 문제를 삼냐 이런 논란과 별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앞으로 또 뭐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나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도적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이게 통합의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한 거는 아직은 이제 윤리위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고 또 윤리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도 1심은 세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 말고는 크게 이렇게 중요시 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엄정용 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세상이 참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근데 참 뭐 국민의힘 이름 바꾼다는 얘기 나와요? 전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네, 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뭘로 긍정의 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봤더니 국민의힘을 긍정의 힘으로 예. 엄경영 소장께서 가서 한번 그 강연을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긍정의 힘으로 한번 바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름 플랜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 자기 세력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강성, 뭐 보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세력을 결집을 시키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랬다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적정한 시점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 중도 외연 확대도 하고. 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뭐 이제 그 개혁신당하고도 뭐 통합하는 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간판가리도 한번 하자. 뭐 이제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감을 두면서 이제 그러면 설득하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야, 이 친윤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여론이 움직이는 타이밍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딱 임박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전쯤 보는 것 같아요. 대강 이제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타이밍이 너무 늦다 하는 거고 이미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미지가 확고해져 버렸어요. 이쪽으로 그냥 탁 포지셔닝이 그렇죠. 돼버려서 그렇게 이제 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유권자들이 그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주겠는가. 자기가 이래놓고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대국적인 견지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해서 필승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비대위에 좀 상징적인 그런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인물들을 모신다. 이런 식의 정치적 결단을 이제 내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장동혁 대 한동훈 대결 구도도 이 두 분 다 지금 법률가라서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아주 좀 혹독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고 너무 뭐 아주 좀 거북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아주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이거 완전 찌질함의 대결이에요. 누가 더 찌질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그 있었던 일 뭐 제가 보기엔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뭐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거 속 좁은 양반들 둘이서 지금 막 그 서로 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뭐 이름 바꾼다고 그래서 뭐 그게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너무 이미지가 계엄 때문에 좀 없어. 뭐 그렇긴 한데요. 사실 국민의힘을 맨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사실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일종의 애족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든지 당원조사를 하든지 뭔가 이런 그 여론 수렴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름을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쪽하고 절연을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이뤄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 계엄 사고라든지 등등. 그런데 만약에 당 이름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뭐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서 수박이라고 우기면 그 국민들이 그걸 믿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박 함부로 쓰시면 저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저는 그 실제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오늘 이제 그 당면 개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도부는 또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평가하기를 뭐냐 하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되게 재밌게 보세요? 뭐 거의 원맨쇼 아닙니까 요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그 과도한 자신감의 이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언제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행정 경험 많은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 경남시장 뭐 했고 네. 뭐 경기지사도 했고. 뭐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네, 이분이. 그래서 뭐 행정 역량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이게 문제는 그 이제 본인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그렇게 알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뭐 아랫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좀 모른 척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로 오히려 더 보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보건대는 아직 딱 두 가지 지금 약점이 확 드러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이죽거려요. 네. 그 비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경박해 보여.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그냥 진리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게 정답이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 내지 확신 그게 작동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그냥 입 딱 닫아요. 입 딱 닫고 이제 복지부동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그럼 당신이 다 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권 초기에 그런 약간 점령군적인 자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지금 빨리 그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실수가 막 누적이 돼서 국민적인 공분을 유발을 하는 그리고 정책도 오히려 더 실패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기득권 교체를 꿈꾸고 있다. 특히 이제 기득권 교체라고 하면 이 보수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그러니까 주요 타깃이 되는 거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 급이 다른 두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네. 뭐 인천공항에서 둘이 논쟁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임기가요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당장.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공무원 공직자는 상명하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천공항 사장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그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의 관장 아래에 있는 공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장관하고도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평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테면 이제 선출 권력 우위론 여기에 기반해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아래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장이나 직원이나 내 아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북아재단 이사장 그게 무슨 뭐 큰 그 저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역사학자, 서울 역사학과 교수, 서양사학과 교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준정부 기관인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기 그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이제 그 의도치 않게 환단고기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굳이 공개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쫑크지기 위한 거예요. 쪽팔리게 해갖고 쫓아내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를테면 이제 칭찬이나 면박 주기를 통해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표시. 그러니까 그 이제 왜 댕댕이 산책 두 분 시켜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이게 댕댕이를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키면 댕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려요. 여기저기 지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고 내가 이런 댕댕이야. 영역 표시. 네, 이런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지금 이게 권력 표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그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이 그 권력의 의지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칭찬은 권력 표시다. 근데 올해 그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런 이제 그 문화 기류가 바로 니체입니다. 이게 이버맨시, 그 지드래곤의 노래 이버맨시도 있고요. 책 중에서 이버맨시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책인데 초역 니체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칭찬을 통해서 권력 표시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 정말 유치한 대통령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뭐 딴 거 다 좋아요. 뭐 권력 뭐 자랑하려고 한 거 그거 딴 거 다 좋은데 제가 좀 했던 것이 전 솔직한 얘기로 어젠가요?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연명 치료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땐 인센티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연명 치료라는 거는요. 사실은 본인의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문제지. 이게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거하고는 별 저는 그렇게 되면은 좀 사안이 다르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방향이. 두 번째 제가 좀 적어한 게 이 탈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물론 탈모 인구가 많죠. 약 먹고 여긴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탈모 치료를 위해서 모발 이식도 돈을 건강보험에서 해주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달러 인덱스는 거꾸로지고 있는데 지금 그건 싸지고 있어요. 달러가 전 세계 약세요. 근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480원.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을 뭐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막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전혀 실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 탈모 관련해 가지고 뭐 그걸 이제 건강보험에 해준다. 자, 해줄 때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그럼 기준이 뭐야?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돼야 그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가? 머리 전체 면적이.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카락 숫자를 세서 그게 가장 뭐 합리적이네요. 몇만 발 이상이면 뭐 건강보험 적용하고. 이거 완전 코미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의외로 놓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명치료도 기준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겁니까? 어느 정도의 그리고 연명치료가 그건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인데 왜 거기에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전에 했던 기준 설정조차가 어려운 문제들인데 지금 그거를 대통령이 뭐 업무보고석상에서 마치 자기가 뭐 모든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약간 몽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온 국민 앞에 본인의 결국 죄를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장동권, 뭐 이런 거, 자기는 모르고 밑에 실무진이 다 했고.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원래 그 대장동 이슈 터졌을 때도 이재명 그 당시 뭐 성남시장이 아마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아주 디테일까지 지시했을 거다라고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만 아니라 그랬죠. 밑에서 마치 한 것처럼 그 다 뭐 꼬리 끊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꼬리 자르게 하고.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성남시장 때도 경기지사 때도 저랬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대장동 그 건도 이렇게 챙겼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은.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다이너마이트 경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네. BTS 노래도 다이너마이트였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이제 물고기 잡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백 마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물고기가 들어오려면
이게 큰 물이 몇 번 치거나 계절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네, 물고기가 이제 안 들어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물고기를 잡으면 가면 위험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5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아직 안 했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고 주가 코스피 5천을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경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탈모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상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2030한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갖고 굉장히 뭐 전에 이제 유승민 그 대통령 후보 나올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지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게 2030한테 당시 되게 반향이 있었어요. 요즘 2030이 이거 탈모약은 많이 먹어요. 네, 탈모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이제 어떤 반향이 있었고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030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남자만 안 좋았고 여자는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여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뭐 교수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왜 학교 장학금 받으면 다 여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열심히 하죠. 네, 여자도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겨냥해서 저는 이제 그 내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 건보 또 그 연명 치료. 최근에 한국은행이 연명 치료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당 1년에 한 1,100만 원쯤 된다. 건보료가. 이런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밤에 그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 인터넷. 그러니까 웬만한 기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이게 뭐 그 연간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뭐 몇 조가 되니까 이걸 절약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다이너마이트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센티브 주자는 게 건보료 탕감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몇만 원씩 드는 그 건보료를 상당 부분 탕감을 해주면 건보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좋죠.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건보 재정은 이게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막 돈을 많이 쓰자. 그리고 사실 코스피도 이게 그 미래의 어떤 경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을 벌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늘 돈을 일단 많이 벌자, 많이 쓰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본질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은 사실은 지금 코스피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오르는 거는 유동성이 증가 돈의 가치가 때문에 떨어져서 그래. 그게 올라가는 것이다.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달러가 올랐잖아요. 지금 최저임금 뭐 내년에 오른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2018년도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요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터키가 한 15년 동안 집값이 16배인가 뛰었어요.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근데 거의 안 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다면 그 업무보고 때 좀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물어보고 안심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 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얘기할 게 통일교 특검인데 이게 또 여기 보니까 개혁신당하고 같이 통일교 특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공조해서. 국민의힘이요? 네.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에요.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거. 정치적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확대 해석하자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하다못해 선거연대랄지 또 뭐 더 나가서 뭐 이제 합당이랄지 뭐 그런 거를 전제로 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직 조금은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양쪽 다 선거연대는 고민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지금 식으로 나뉘어 가지고는
뭐 안 그래도 전체 선거 환경도 좀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속에서 뭐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완전히 그 격차가 뭐 아주 좁혀지는 곳이 많잖아요. 박빙 지역이 많은 데서 개혁신당이 뭐 조금이라도 표를 이제 개혁신당 후보자가 가져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다 전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이제 뭐 선거연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준석 그 대표를 경기지사로 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뭐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것을 위한 약간 이제 군불대기 뭐 이런 의미도 좀 없잖아 있긴 좀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공통된 그 지금 이제 그 여당 공격 이슈를 찾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조금 이제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1차적인 목표는 거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 내치려고 그러면서 당 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하고는 막 그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선거연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신당이 대략 그 지지율이 지금 3, 4%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후보를 내서 3, 4%를 가져가면 아니면 뭐 그보다 못 가져가고 1, 2%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접전 지역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선거연대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선거연대를 하려면 이게 그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눈높이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이준석 대표를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하겠다고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도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공천 관련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줄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본인이 당대표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그 저는 그 이제 이를테면 야권의 그 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7명인데 뭐 여기서 개혁신당까지 합하면 110명이죠. 네, 110명인데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있으니까 총 109명이잖아요. 근데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2028년 총선 때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하고 결과가 또 안 좋아지고 또 내년 내년 지방선거 말고 2028년 총선 때 그 전망이 안 좋아지면 일부 이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제 2028년에 개헌과 함께 총선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당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렇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개헌 맞아요. 찬성에 투표하고 또 여당을 맞아요. 찍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종 승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빌드업이 지금의 이제 그 2차 종합특검 추진이다. 그리고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주말에 안 가면 기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건데 일단 그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여투쟁 전선은 공동으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 연대는 좀 더 상황이 무르익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특검에서 부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부른 사람이 또 있어요. 특검은 아닌데 경찰에서 부른 사람 전재수 전 장관인데 이거 통일교 게이트라고 지금 야권에서 부르는 이 사안이 어디까지 커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전재수가 끝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성동 의원 지금 뭐 이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권 쪽에서는 전재수 정도 선에서 끊고 뭐 그렇게 지금 그 통일교 쪽하고 뭐 물밑 접촉이 진행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일교 쪽에서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추가 네. 공개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빅딜이 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 그런 정도의 선에서 끊어내려고 할 텐데 이제 문제는 국민 여론이죠. 국민 여론은 이거 끝까지 좀 파헤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의 힘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준비 중인 그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때는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지방선거까지 가나요? 그건 힘들겠죠? 네, 저는 일단 2차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통일교 특검을 수용을 안 하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당장 부산은 치명타를 입었다고 봅니다. 부산시장 선거. 네, 부산시장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이제 물론 그 그러니까 야당 쪽도 연루설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긴 도는데 그래도 야당은 카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시장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 빼고는 딱히 나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나올 수 있는데 조국 대표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당장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무시하고 뭐 2차 종합특검을 이제 뭐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해도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쿨하게 이 통일교 특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여견제론의 어떤 그 트리거를 이렇게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지금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글쎄 더 좀 불거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로비인데 이게 후원금 받았다. 난 몰랐다. 기부천사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커지기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핵심은 결국은 이제 뭐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꼬리 자르기 용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짜 파헤칠 의지가 있는 수사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정권 아니겠어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뭐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거 보고 하면 특검도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심은 자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쯤에서 그냥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그 눈치를 긁고 알아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추론이죠. 네, 벌써 그런 이제 뒷소문이 막 돌고 있잖아요. 전재수도 봐주기 압수수색했고 2시간 전에 미리 알려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이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꼭 정권의 의지대로 이게 안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네, 꼭 어딘가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또는 학명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처럼 그렇게 용자가 갑자기 나서기도 하는 거고 또 내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진 않으면서도 제보를 이제 야당 쪽으로 해가지고 야당 쪽에서 이제 그게 터져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과거에도 빈발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정권의 의지나 여당의 의지는 이 선에서 끝내고 전재수선에서 끝내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그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 통일교 해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저는 통일교 해산까지는 아직 먼 얘기다. 그리고 이제 설사 해산 청구를 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국정원장 연루설도 나왔고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뭐 정진상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네, 이런 의혹들이.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게 국정원장이나 정진상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턱밑까지 이제 그 의혹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저는 여권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교 특검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취약한 약한 골입니다. 이게 어떻게 막 덮어도 문제가 될 거고 이게 특검을 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파장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보면 이 통일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그 해산해야 된다고 법인 해산인가 뭐 법인 해산 이런 얘기 해산인가 했는데 이게 국정원장하고 정진상 연루 의혹이 나온 다음부터는요 이 입을 싹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갈 의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물밑에서 대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요. 이게 뭐 순한 맛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인들 이제 민주당 본인들은 위헌 요소를 다 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 조응천 전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분 법률가시잖아요. 아니다 이건 위헌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뭐 거죠. 민주당이 원하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헌이죠. 글쎄, 애초에.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법부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무슨 네. 혁명적 상황이라든가 전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같으면 불가피하게 이제 별도의 재판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든다? 그것 자체가 위헌인 거 맞아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지난번에 원래 이제 발의했던 그 법 내용 보면 뭐 법무부 장관이 가서 뭐 재판관 추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헌재소장이 가서 뭐 이제 그것도 뭐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욱 더 위헌인 그렇죠. 이런 건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이제 드러낸 거예요. 예, 드러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서 결국은 진보 재판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압박을 가해서 이제 재판관들을 그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실용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 이제 한 건데 그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게 될 텐데 그 약간 매운맛을 좀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헌재에서 이거를 100% 인용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건대는 반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용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일부 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손을 이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손을 약간 들어주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도 뭐 이걸 완벽하게 100%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의도한 거다. 네, 형식 논리를 최대한 갖춤으로 해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예, 그런 예. 걸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였거든요. 그래서 특별이란 말이 붙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특별이란 말을 뺐지만 법의 내용을 보면 특별 전담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실제로 내용은 그러니까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법관회의하고 판사회의 여기다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추천권을 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법관회의에서 추천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안 할 수 있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성립이 안 돼요.
법원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돼도 문제다. 통과돼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내용상 다른 법보다 이 법을 그러니까 우선하게 하려면 특별한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대신 이 재판부로 간다. 그럼 특별 전담 재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없고, 이게 이제 통과를 시키더라도 법관회의나 판사회의에서 추천 안 해버리면 법원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배치기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니 그 특검은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냐? 특검은 검찰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준사법부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건 되지만 재판부는 이건 명실상부한 사법부고 상권 분립이 딴 데 있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참 제가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어제 청문회 봤잖아요. 쿠팡 청문회. 제가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 게 김범석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데려오지 못하면 입국 금지는 못 시키나?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염장 지르는 그런 청문회였잖아요. 김범석 의장 어디냐 그랬더니 나 오늘 여기 있어서 나 되게 해피하다. 야, 그 기술 좋대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완전 뺨치더라고요. 뺨치는 뺨에 네. 능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수 배워야 되겠던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들어도 뭐 동문서답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던데 뭐 쿠팡의 전략은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김범수는 뒤에 싹 빠져 있고 대리인 내세워 갖고 욕받이 시키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달라질 거래요? 들어올 의사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진짜 아니 전 살다가 이렇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쿠팡 문제는 이를테면 민주당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12.3 계엄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 때부터 민주당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었고요. 그리고 쿠팡이 유명한 거는 보좌관 출신들을 엄청 많이 영입을 합니다. 대관업. 그래서 보좌관 출신들이 수십 명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다음에 주로 이제 국회가 대관의 대상이니까 그쪽에다 많이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게다가 이번에 계엄 나고 나서 더 많이 데리고 간 거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유력하니까. 그래서 저는 쿠팡 문제는 바로 민주당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쿠팡 박대준 전 쿠팡 대표하고 70만 원짜리 식사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35,000원짜리 파스타를 나는 38,000원짜리 38,000원인가 5,000원짜리 먹었다. 그러니까 그 표현도 되게 웃겨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8,000원짜리 파스타 먹었다. 그러니까 70만 원에 대해서 정확히 부인을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70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나는 38,000원. 몇명 갔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박대준 대표가 뭐 60 몇만 원어치 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간단하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쿠팡 문제는 바로 민주당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정조사가 아니고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한번 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밥값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만났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를 문건을 전달을 했고 받는 쪽에서 너무 이게 자기가 알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서 뭐 거부를 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건대는 뭐 인사청탁이거나 뭐 사업청탁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뭘 청탁했을까? 굉장히 사실은 그 부분을 오히려 언론들이 더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쿠팡 김범석이라는 사람 진짜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은 장모, 처제,
아내 요 단어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래요. 예. 근데 어쨌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어디 가서 곤란한 좀 받으면 나 여기 오기 진짜 잘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주말은 내일 모레입니다만, 우리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저녁 5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